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불평등을 지난 20세기 이전의 오래된 불평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불평등으로 나눠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불평등이란 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불평등은 생존, 정치적 권력, 경제적 자원의 불균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류 역사상 생존, 권력, 경제적 자원 등 세 가지 요소를 둘러싼 사회 투쟁은 끝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첫째, 생존의 불평등을 보겠습니다. 주로 아동 사망률이나 출생 당시의 건강 상태 등, 그리고 사망률, 그리고 기대 수명,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의 불평등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과 건강은 타고난 유전도 있지만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많이 가진 계층이 더 오래 살고 건강과 영양 상태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유아 사망률이 낮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의료기술이 놀랍게 발전했기 때문에 생존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존 불평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과 아프리카의 기대 수명은 무려 2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서초구의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데 강원도 화천군에 비교하면 10년 이상 높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불평등입니다. 이는 주로 법률적 권리나 투표권, 세금이나 전쟁의 결정, 정치 참여에 따른 참여와 배제의 불평등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는 항상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가 대부분의 정치 권력 구조를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정치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 투쟁이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왕정 국가도 있고 러시아나 중국 등에선 선거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선진적인 민주국가에서도 아직도 부유한 남자들이 정치와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세기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나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권리 요구 운동은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투표권이 부여됐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일시적으로 투표권이 제한됐지만 1987년 이후에는 정치적 평등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선거권과 별도로 부유층과 기업의 정치 영향력이 크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투표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정치 엘리트들인 국회의원들이 주로 고학력 중년 남성이 많고 여성과 청년들이 참여율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도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보통 소득, 저축, 자산의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치열한 정치 갈등은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 아테네 시대에 솔론의 개혁이 있었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그라쿠스 형제의 토지 개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대 로마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불균형은 모든 공화국의 가장 오랜 치명적 우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조선 시대가 등장하면서 과점법 등 토지 개혁의 개혁 등이 결국 지나친 토지의 집중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국, 미국 이런 현대적인 혁명에서 정치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선거권을 주장하는 운동은 일어났지만 사실상 경제적 불평등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혁명 이후에도 재산 제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사유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토지의 70-80%를 가톨릭 교회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농민들은 토지 분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세기에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노동운동이 확산되었고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유럽 역사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놀랍게도 20세기는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평등화의 시대였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으로 부유층 재산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둘째, 러시아와 동유럽은 공산주의 정부로 넘어가면서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셋째, 서유럽에서는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공교육이나 건강보험, 노령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가 제공되었습니다. 넷째,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지주의 재산이 없어지고 대규모 자장농,
평등한 농민들이 주류가 되는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부터 1975년까지는 경제적 평등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준 역사적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와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생존 불평등, 정치 불평등은 낮아졌지만 경제 불평등이 1975년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80년대 이후로 유럽, 미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과 중국에서도 경제자본 이외에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불평등이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부각됐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불평등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죠. 보통 불평등의 조사는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분포, 격차, 집중, 상대빈곤, 젠더 격차 이렇게 5가지 지표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지표가 똑같은 수치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다른 면이 보이죠. 마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할까요? 코는 말랑말랑하고 다리는 단단하고 꼬리는 가늘게 느껴지죠. 측정 방법에 따라서 약간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심지어는 좀 모순적인 수치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한국 사람들이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불평등이 심각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자세하게 지난 소득 분배 추이를 살펴보면 이미 외환위기 이전부터 우리 한국 경제 최고의 호황기였던 1990년대 초반, 약 1992년, 93년부터 소득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단체 기업이 확산되면서 대기업의 임금들이 급속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때 한때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통계가 나옵니다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92년부터 한국의 불평등이 악화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는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면서 소위 민주정부가 등장한 시기에 더 불평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민주화와 또 민주당 같은 진보 정부가 등장했을 때 불평등이 더 약화되지 않고 더 심화됐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본에 의해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은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79년에 구별짓기라는 책에서 제기되었는데요. 아마도 이 부르디에는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20세기 후반에 가장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부르디에에 따르면은 특정한 문화의 유형이 일정한 사회적 유리함을 만드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고 이것이 자본의 형태로 변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이라는 게 꼭 돈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취향, 문화적인 어떤 습관, 문화적인 어떤 가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자본과 같은 힘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자주 가고 피아노를 배우고 고전음악을 감상하는 경험은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죠. 문화자본은 어린 시절에 고급 문화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 커리큘럼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하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학교 성적에 평가받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양한 국어나 이런 것들은 문화자본을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많이 갖고 있는 어린이에게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 성적도 좋고 좋은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모든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똑같이 학교에 가지만 사실은 학교 졸업한 이후에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느 직장에 가느냐는 것은 문화자본이나 문화 취향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프랑스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자본의 구별짓기는 1990년대 이후에 소비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여긴 중요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상류층과 중산층의 문화 차이가 프랑스는 아주 큽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간 계급이 상류층을 모방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특히 영어 교육과 예술 교육에 중산층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은 중산층 교육은 없고 상류층 교육만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문화자본의 축적은 프랑스와 같이 장기적이고 추상적 가치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과시적인 문화자본의 습득에 주력합니다.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예술교육 성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패션이나 외식, 성형수술, 미모를 통한 외모 경쟁도 치열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문화자본의 축적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어 유치원이나 국제 학교나 아주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문화적 취향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중산층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에 의한 불평등입니다.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제자본, 문화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자본도 상당히 배타적 속성을 갖습니다. 물론 미국의 사회학자인 퍼트남 같은 교수는 사회자본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뢰나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 부르디에는 특정한 집단 내부의 폐쇄적 속성을 가진 사회적 연줄망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집단 내부자끼리 챙겨주고 공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커넥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학벌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의 학벌주의도 배타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서로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맥을 형성하고 다른 대학 출신들을 차별화합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학력 자본이 사회 자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의 스펙 관리나 졸업 후에 기업의 인턴 채용이나 취업 기회도 부모의 사회 자본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세습이 드는 겁니다. 한국의 사회 자본에 관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첫째, 누구나 연결되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 사회 자본이 더 이상 폐쇄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벌 최고 경영자가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에 내가 연결됐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폐쇄적 계급 사회에 사는 것이 아닐까요? 소셜 미디어 친구가 정말 우리들의 진짜 친구일까요? 아니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두 번째,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 계층은 서로 아주 잘 알고 있고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인 활동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학력 저소득 생산직 노동자들은 서로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모의 사회 자본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전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 최상위 무유층들은 매우 특별한 사회적 연줄망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경제자본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회 대다수 사람과는 명백하게 구별되고 심지어는 동창회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사회적인 친목회에서도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고가 주택의 지역에 살고 상위권 대학에 나오고 해외 유학을 가고 함께 투자를 상의하고 자녀의 대학 입시를 돕고 비슷한 가문끼리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이전에도 물론 사회적 인맥은 존재했지만 현 시대에 더욱 뚜렷하게 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을 얼마나 가지냐보다 누구를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자본,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역시 경제자본의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자본이 있어야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축적하고 강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모에게 이런 다양한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과 부모에게 물려받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이 아니라 부모가 부자인 자와 부자가 아닌 자의 불평등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9세기 유물로 사라진 출신이 이제 또 다른 부의 상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세기 불평등이 커지면서 우리 한국에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약 61%로 보고 있지만 주관적 중산층은 5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는 약 80%가 중산층으로 생각한 것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의 축소를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소득 중산층은 60%인데 주관적 중산층은 50%이기 때문에 무려 10%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한국의 중산층은 가계부채에 고통을 겪고 있고 노후나 사업의 실패나 이런 불안감들이 큰 추락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한국 사회에서는 세습 자본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창업자나 전문 경영인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자수성가한 사람보다는 재벌 2세, 3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상속형 부자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빈곤층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인데 금수저, 흙수저로 사회가 분열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